네,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끝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앞으로도 내수와 소비 촉진을 하겠다. 그리고 도시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화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력과 관련주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 건지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최현정 기자와 함께 김대복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이제는 2200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화두가 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경제 성장의 품질과 효과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경제 규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장의 질과 효과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속도 범위 내에서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중국 경제의 6대 경제 임무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내수 확대와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해 거시조정 정책의 강화와 개선을 강조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화폐 정책에는 감세 정책과 적절한 융자 규모의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위엔화 환율 정책을 통해 융자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제의 심화 개혁을 강조하면서 농업 기반 강화를 통한 현대화 농업 발전, 산업 구조 조정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와 생산 과잉 문제 해결, 민생 보장과 생활 수준 향상 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성 주택의 건설과 관리에 역점을 뒀습니다. 특히 도시화는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역사적 임무로 강조했는데요. 도시화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농촌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유도를 통한 소비 수요 증대와 직결돼 중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내수 확대의 잠재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농민들은 자연히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도시화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약 1000만 명이 도시로 유입돼 최종 소비가 1.6%포인트 증가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52%대인 도시화율을 매년 1% 이상 확대해 205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들어보신 것처럼 도시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쪽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중국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제공작회의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허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선 그 도시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성장 동력으로서 수출보다는 통제가 용이한 내수 쪽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GDP 비중이 크죠. 근데 원론적으로 경기 조절 정책 측면에서는 내수가 수출보다는 그 각 국가 내에서 재정 통화 정책으로서 통제가 용이하고 또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기를 흘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내수를 키웠는데 중국도 아마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정부는 이번에 도시화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도시의 도시화 또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중국 정부는 이렇게 도시화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공산당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점으로 그동안 이제 부패했던 경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개혁 의지를 보인 것인데 말처럼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워낙에 이제 모든 사회 집단에는 기득권 또 보수층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기득권을 내놓을지 의문이기 때문이고요. 아무튼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의 방향과 스케줄이 나온 것은 아닌데 세제 개혁이라든지 또 민간 자본의 활성화, 또 금융 자유화 등이 포함이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효율과 분배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과 분배 형평은 항상 상충하곤 하는데요.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이피션시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인데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같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 효율은 항상 충돌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중국이 어떻게 풀어낼지가 여전히 좀 재미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까요? 역시 도시화와 개혁의 강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뭐 지금 현재 중국은 이제 후진타오 시대 이후에 사실은 네 가지 사활을 걸었는데 공업화, 도시화, 그다음에 이제 시장화, 국제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여건이 환경이 대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 산업을 진작하는 어떤 도시화를 이번에 정권 교체에서 강조했다는 것인데, 도시화는 사실 공간적인 어떤 그 개념에서는 농촌 지역을 도시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농촌 인구를 도시 거주민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공업화로 해서 이쪽에 보면 무조건 이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녹색이죠. 이제 그린 혁명이라서 이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도시화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어떤 흐름은 결국은 도시화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경제 성장력이나 아니면 성장률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잡아보겠다 이런 얘기이고, 그것은 이제 내수 확대, 민생 보장의 어떤 흐름인데, 현재 중국의 어떤 정부가 GDP 가이드라인을 7.5%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이것을 계속 지키는 어떤 흐름이겠지만 오히려 8%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CPI 지수도 4% 내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2030년까지 이러한 어떤 그 추진을 꾸준하게 이뤄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다면은 왜 도시화를 목표로 하는지, 도시화를 이룬다면은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예, 도시화의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수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수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업화된 어떤 사회에서 국제화를 추진했던 것들을 도시화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GDP 어떤 성장률을 가이드라인인 7.5%를 유지한다는 게 이 지금 현재 정부의 지금 현재 도시화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시화를 통해서 내수와 민생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린 혁명을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수 확대와 에너지 절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이 수치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중국의 도시화율이 현재 51.2% 정도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이 약 70% 정도 되니까 20% 정도 더 도시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률과 소비 촉진 효과가 있다. 이것이 중국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인당 연간 1만 위안, 우리 돈으로 173만 원의 소비 증가가 있다. 이것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숫자를 들으시면 아마 소비 증가가 좀 있겠구나 싶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해설위원님, 도시화 관련주가 관련 있는 건지 관련해서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그 인프라가 어쨌든 좀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은 강력하지 않다고 합니다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뭐 굴삭기라든지 장비 관련해서는 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이 일단 떠오르고요. 그리고 철강주, 사실 철강은 이제 중국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잉 설비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이제 오더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봉현강 만드는 쪽, 건설 자재 쪽으로 들어가는 현대제철 정도는 일부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 관련해서는, 건자재 관련해서는 화학과 유리 쪽에 관심을 갖자는 리포트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뭐 KCC라든지 뭐 LG 하우시스, 이 둘 다 지금 내수 건설이 워낙에 국내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부진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쪽들도 조금 단기로는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소비 욕구라든지 구매력이 더 좋아지고, 사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위안화가 계속 뭐 그러니까 신고가 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가 늘면서, 과거에 이제 특히 올해 3분기죠. 증시를 주도했었던 화장품류라든지 뭐 제과, 조미료 등 음식료주 일부 종목군, 그리고 뭐 바카라로 좀 불렸던 그런 종목군들도 해서 일부 같이 좀 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의 소비는 정말 무섭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에서도 정말 명품관의 모든 제품을 중국인들이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관련주로 몇 가지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증시 자체로 봤을 때는 중국이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정말 증시에 뚜렷한 모멘텀을 줬는지, 이번에는 어떨지 이것도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떨까요?
글쎄 뭐 지금까지 어떤 10년 동안의 어떤 과거의 그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이후에 시장 흐름을 보면 오른 데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주요 정책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는 어떤 이런 정책을 셌는데 실질적으로 이때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지난해에는 기본적으로 좀 빠지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였고 2012년도에는 중국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도시화 혁명을 가지고 오면서 강력하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직후에 어떤 상해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오른 그 횟수도 지금 현재 5번 정도 되고 내린 횟수도 5번 정도 됩니다. 주요 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진타오 이후에 이 도시화라는 걸 구체적으로 끌고 나와서 아까 앵커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현재 50% 정도, 52%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이 자리를 넘어섰고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975년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넘어섰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의 경제 성장률 흐름과 도시화율은 하루에 연으로 따졌을 때 한 4% 정도씩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목표치로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네, 다음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도시화율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52% 정도인데 계속해서 이제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표를 보니까 그 70%를 도달하는 기간을 좀 제시를 해보니까 약 2040년 정도로 잡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목표는 2030년대이고요. 지금 현재 2030년대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표도 또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그 표까지 일단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어떤 이런 흐름은 결국은 이제 질문의 요지는 경제공작 회의 이후의 시장 흐름이 이제 계속 확률적으로는 반반이니까 네. 지금 현재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번의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중국의 어떤 도시화의 어떤 이런 쪽의 어떤 그 흐름들을 믿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히려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연말까지 이어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경제공작회의 자체가 증시의 모멘텀이다기보다는 도시화라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가전 하향 정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촌 주민들이 가전 제품을 사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 촉진책으로 이제 중국이 썼던 건데 찾아보니까 내년 1월 31일로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이 정책으로 가전제품 판매량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22.2%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관련주들, IT주들이 많이 올랐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뭐 TV 판매, 그리고 냉장고 판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실제적으로 과연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60년, 70년까지 도시화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KCC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략 면에서요. 네. 글쎄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정책들을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GDP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는 누구도 모르죠.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 초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2년 전이랑 크게 기조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내수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큰 맥락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도 제가 철강주 말씀드리면서 우리 철강주가 상당한 영향을 볼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이제 더 수요가 늘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BH 빌리턴이라든지 이런 쪽도 동향을 본다 그러면 아직은 완전히 살아나지 않는 것 같고요. BDI 지수만 해도 지금 뭐 800선 밑에까지 빠져서 그게 이제 벌크선 운임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에서 어떤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표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나타나는 증시에서의 어떤
그 관련주들의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기대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인 어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정책이 집행이 되고 효과가 발휘가 되고 그게 이제 어떤 이익이라든지 경기에 영향을 줘서 이익 개선도 연결될지 여부는 좀 더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고요. 뭐 없던 얘기가 갑자기 네네.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네네, 워낙 예. 장기적인 플랜이다 보니까 네네, 관련주에 예. 대한 너무 또 단기적인 전략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잠시 후에 또 전략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도시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커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또 진정한 도시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던데 차현정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후커우란 사람이 태어난 곳에 자신의 가구와 가구 원수를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중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지방 후커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 생활할 수는 있지만 베이징 후커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 하나로 교육이나 주택 구입, 사회보장 등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진정한 도시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후커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도 교육과 의료 취업, 사회보장 등 공공서비스와 복리후생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농촌과 도시의 일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일종의 증인 거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생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로 쉽게 이주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하나 리스크를 찾아보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도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성장률이나 물가 같은 수치는 발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전인대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전략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가 그러니까 이 전에 나왔던 게 올해 한 7.5% 그래서 충격을 한번 줬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 시장에.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것만 봐도 상반기 3분기 누적으로 보면 한 7.7%대 나오거든요. 예상보다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중국은 원래 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는 성향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내년도는 아마 올해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11월 달에 나온 그 산업활동 동향 보면 확실히 GDP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재고 쪽에서 리스타킹 수요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가 상당히 좀 많이 특히 원자재 쪽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가동률 상승으로 좀 연결된다고 그러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 또 내년도까지는 좀 8%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꼭 전략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곁들여서 전략까지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뭔가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 업체들 이익이 급증하는 예전처럼 그런 시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요. 철강, 화학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증설을 같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유유설비로 남으면서 2008년도를 고점으로 중국 경기가 꺾였던 그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재가동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제가 소비 쪽을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업체들의 어떤 이익 개선이 확실히 확연하게 늘어날지는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 시행들이 화학, 철강 등 기초 소재에 대한 센티멘탈을 상당히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대로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도시화율 관련해서 아까 저도 그림을 갖고 왔는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에서 70% 선까지 도달할 그 시점이 2030년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 경제가 그때까지는 고도 성장을 글로벌하게 평균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아마 이렇다고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시아 역내에서는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증시도 아마 같이 연동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도시화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봤을 때 소비 관련주가 좋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돈을 쓰고 싶고 좀 여유도 즐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레저 관련주도 역시나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이익 대비로 고평가돼 있다는 종목들, 특히 화장품 쪽에서 그런 쪽 논란들이 많았었는데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 일부 종목군에서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쪽에서도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계속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아마 궁금했던 네. 부분이 그쪽이었는데 네, 네, 과연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인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도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오래 보냈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소비가 좀 더 낫다라고 하셨네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도시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지금 시장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기대감이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중국의 지금 현재 재고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차트 준비되어 있으면 재고 사이클을 보시면 한국과 미국, 중국의 어떤 재고 사이클 전부 이제 미국은 이제 재고 사이클이 이제 아직까지 줄어드는 상태이고 한국과 특히 중국은 제로 라인을 돌파하는 어떤 이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이 도시화 이전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바닥에서 탈피해 가는 어떤 이런 자리라 이렇게 먼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가격이라고 그 중국의 경유 소비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나 전력 소비를 보시면 바닥에서 돌아섰다. 그럼 이것은 도시화 이전에 지금 현재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돌아서는 어떤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시는 어떤 철강 가격은 22개 지역의 유통 가격들이 지금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현재 이전에 이미 조금씩 바닥권에 탈출하는 모양이고 마지막으로 보는 어떤 화학 제품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에틸렌 가격은 오르고 나프타 가격은 지금 정체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유 가격들 좋아지고 앞으로 건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면 오히려 나프타에서 나오는 어떤 PVC나 이런 쪽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 나프타 가격도 올라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큰 그림상에서는 앞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섹터는 처음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어떤 그 인프라 관련주들 예전에 우리가 10% 이상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했을 때 화학주나 제철, 철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공업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그런 쪽에 궁극적으로는 가겠고 마찬가지로 철도 관련주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어떤 전략을 세워본다면 4분기의 어떤 실적이 우리가 내년도 1분기쯤 돼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겠지만 1, 4분기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가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상승은 단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고 중기적으로 이것이 주도주의 어떤 맥락으로서 나오는 어떤 이런 흐름들은 아마도 1월달 중순 넘어가서 결정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큰 그림을 도시화 관련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관련해서 접근하시고 특히 지금 현재 버블이 빠져가고 있는 예전 본연의 내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중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거품이 조금 빠지게 되면 다시 반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이제 탑픽 종목으로 세 종목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가 탑픽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금호석유가 LG 화학이나 호남석유보다 탄력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합성수지의 어떤 가격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보다도 수급이 좀 더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은 오히려 중국의 어떤 그 효성 오히려 효성 같은 경우가 중국의 어떤 내수와 연관이 돼서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도 좋아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일본의 어떤 코마츠나 중국의 어떤 산이의 어떤 이런 성장에 비해서 중국 시장에서 인프라코어의 어떤 입지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매출액 대비 영업 성장성은 여전히 꾸준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도 지금 올라가는 점에 따라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눌려준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매수 시기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와 산업재 섹터 내에서 보시면서 화장품주는 눌림 몫에 공략하자라는 전략이었네요. 네, 중국의 도시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짧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긴 안목으로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